간 이식 공여자로 적합합니다. 라는 문자를 정작 딸보다 먼저 읽어버린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일이 터지기 몇 시간 전 회사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서던 자리, 늘 보던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사람들 얼굴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같은 화면만 계속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간 이식 공여자로 적합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머릿속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기도 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몸이라는 게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만 더 깊어지자 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이후의 삶, 합병증, 평생 감수해야 할 위험, 달라질지도 모르는 몸 상태가 현실적으로 떠올랐어요. 양엄마 정순이와 동생 지강호 얼굴, 카페 매니저 일과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들,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텨온 일상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같이 밀려왔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마치 의무처럼 가슴을 꾹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방 공기가 차가워져 있었는데요. 집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순이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엄마가 오늘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은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뭔가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너 할 말 없니? 첫 마디부터 평소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선이 엄마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잠시 쉬려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던 그 폰이 지금은 정순이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는데요. 문자 알림창이 그대로 떠있는 화면을 엄마가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문자 액정 위에 남은 손가락 자국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은호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알아봤어? 내 몸이 하나밖에 없는 애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데? 정순이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업 실패와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딸 하나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남편 대신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던 딸, 아픈 기색 보이면 더 예민해져 약부터 찾게 되는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그것도 몰래 간이식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자 한 줄로 드러난 거였죠. 불안과 분노, 배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정순이 목소리는 자꾸만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지은호는 변명부터 나오려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엄마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친모인 고성이와의 만남, 친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의 병, 간이식을 거의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사이에서 느낀 이상한 공기까지. 전부 털어놓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 이런 애매한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누군데? 정순이가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누군데 도대체 누구에게 내 간을 주겠다는 소리야? 네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 애인데. 정순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만 난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겁에 질린 사람이 겨우 버티는 떨림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서서히 고이더니 속눈썹 끝에 물방울처럼 매달렸습니다. 지강호는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문틈으로 두 사람을 훔쳐보다가 결국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늘 누나와 비교당하며 열등감에 시달려온 지강호였지만 이번만큼은 질투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어요. 누나가 진짜로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나? 그 생각이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정순이 눈빛이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살리는 건 나도 했어.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쓰러졌을 때 병원비 막느라 내가 죽을 뻔했어. 내 학비, 내 밥값, 내 월세. 다 내가 살린 거야.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몸까지 떼어다가 남 살리겠다고?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아끼다가 결국 한마디를 더 내뱉었어요. 그 사람 나랑 피가 좀 연결돼 있어서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 한 줄이 방 안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피? 정순이가 되묻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엄마 쪽이에요. 그 순간 스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마침내 입꼬리가 이상한 각도로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는데요. 그래 결국 피 찾아간다더니 사람이 그런가 보네. 지윤호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내간을 거기로 갖다 주겠다는 거야? 정순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걔네는 너 버렸고 나는 널 주었는데 이제는 내 몸까지 그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소리야?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너 한 번 버려지고도 또 그 집에 몸까지 갖다 주겠다는 생각은 해봤어? 엄마가 나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은호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정순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지. 그 말이 지은호 심장을 그대로 찍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치 마지막 경고를 건네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좋아. 그 집에 가. 가서 내 간 다 떼주고 가서 마음대로 엄마라고 불러. 그리고 가장 잔인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대신 나한테 다시 딸소리 하지 마. 엄마. 지은호가 비명처럼 부르는 순간 거실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린 액자 하나가 벽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깨져버린 소리였는데요.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과 어린 지은호, 지강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빗돌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왔다가 깨진 액자를 보고는 말없이 유리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각을 줍다 손가락이 살짝 베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누나는 피가 이어진 쪽으로 가려하고 자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의 아들로 남아있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고 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수백 번은 스스로에게 던졌는데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 한쪽에서 계속 속삭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면 엄마는 또 남편 잃을 때처럼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이 똑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 한 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후배로만 지내고 있는 사람 이지혁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익숙한 자리에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이지혁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지은호 얼굴에 평소의 해맑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얼굴이 말이 아닌데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웃는 척하다가 금방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선배, 저 병원 갔었어요. 아프냐라는 말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지혁은 겨우 삼켰습니다. 대신 조금 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거 그냥 건강검진 아니죠? 그 질문이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아서 지은호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잠깐 같이 지냈다가 헤어졌던 오빠가 있다는 얘기, 사진도 흐릿하고 기억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오빠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요.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요. 그냥 한번 검사만 받아보자 했는데 적합하대요. 지혁은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이야기라서 쉽게 반대할 수 없는데도 이 상황 전체에 묘하게 계산된 판 같다는 느낌이 묻어났거든요. 혹시 너한테 먼저 간 이직 얘기 꺼낸 사람 있어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검사하자는 말 누가 먼저 꺼냈어요? 그쪽에서요. 근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겠죠. 설마.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모인 고성이가 보여준 눈물과 미안함, 그리고 그 뒤에 어렴풋이 스치는 계산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지영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누구 사정이든 내 몸이에요. 너 인생이고 그 사람 사정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너는 너한테 뭐가 남는지 생각해봤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나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는지 한 번쯤은 이유라도 듣고 싶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은 지은호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는 상처와 미련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다시 버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마치고도 지혁 머릿속에는 몇 개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성재,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성, 그리고 새어머니 고성희, AP 인수권으로 얽혀있는 그 회사, 그리고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재벌가의 불편한 소문들까지. 퍼즐 조각이 아직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일 뒤에 고성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만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식이 다른 집안에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공공기관 건물 게시판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작게 빽빽하게 쓰인 합격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눈이 살짝 침침해져서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길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상철 세 글자를 발견하는 순간 허리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도 할 수는 있네. 혼잣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버티다가 정년퇴직을 했던 이상철에게 이번 시험 합격은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구나. 스스로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다정이 남편 얼굴을 한번 흘러보고 바로 눈치챘어요. 여보 됐어요? 대답 대신 이상철이 조용히 합격자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김다정 눈이 동그래졌다가 금방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기둥이네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지만 따뜻한 축하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김다정이 간단한 안주를 꺼내고 이지혁과 이지환, 이수빈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버지 잔에 술도 조금씩 따라줬어요. 조옥래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아들이 아직도 젊어. 기운 살아있는 거 보이네. 라며 자랑을 보탰고요. 김장수도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사위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우리 오래 같이 놀자고. 그 자리에서 김다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에요. 정년퇴직했다고 기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나 이제 돈도 못 벌고 애들한테 집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좀 덜 미안하다. 그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잔이 한 번씩 오가고 웃음이 조금 잦아들 즈음 이지혁이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둘은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AP 말인데요. 인수 아마 성공 쪽으로 가닥 잡힌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인수? 그 큰 회사를 내가? AP가 어떤 회사인지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지혁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상철 얼굴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걱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 놈이네. 그냥 회사 다니는 줄만 알았더니 별걸 다 하네. 어깨를 툭툭 2번 쳐주며 웃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는 어김없이 잔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혁아. 일도 좋지. 사업도 좋고. 근데 내 인생은? 평생 혼자 살 거냐? 늙으면 말벗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익히 들어온 레파토리라 지혁은 습관처럼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저 비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혼하는 게 요즘 유행이긴 한가 보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평생 혼자 버틸 힘만 있는 게 아니야. 나이 먹어보면 안다. 누가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상철 말은 고지식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지혁은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요즘 들어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이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나는 정말 평생 혼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누군가 얼굴이 자꾸 지은호 얼굴로 겹쳐지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간 재벌가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박영란은 드레스 피팅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약혼녀 모습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딸. 이 집안 며느리 되면 평생 걱정 없다. 고성이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몸부림쳤던 고성이에게 영란은 절대 다시 가난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좋은 집안 남자와의 약혼, 튼튼한 기업과의 혼인, 그게 영라 인생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라 귀에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보다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해. 피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란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요. 하나는 약혼식 초대장 샘플, 다른 하나는 웹툰 연재 계약서였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웹툰 플랫폼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작가님, 이번 기회 정말 좋아요. 다만 연재 스케줄이 꽤 타이트해서 다른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약혼 준비와 정식 연재 둘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영란은 초대장을 보다가 계약서를 보고 다시 초대장을 보고 그 다음엔 계약서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각하고 무엇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 평생 남의 집 며느리 역할만 하다.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남겨야 하는 걸까? 질문이 목 안쪽에 걸려 있는데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란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속에서도 유일하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언제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사람, 이지환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은 곳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카페 구석이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다 버리고 나올게요. 이지환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뭘요? 엄마가 깔아준 거요. 이 집안 그 약혼까지요.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그걸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지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라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 환경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선택이 진짜 영라 씨를 위한 거라면요. 이지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망치듯 나오는 건 아니라도 같이 나오게 만드는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오빠는 제가 이런 선택해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창피한 건요. 이지환이 잠시 웃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평생 남이 정해준 길만 걷는 사람 쪽일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영라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박혔습니다. 한편 박성재와 이수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캠핑장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이수빈은 신나게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부사장님이 이런데도 오시네요? 장난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부사장도 사람입니다. 고기 굽고 싶을 수 있어요. 박성재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 회사 인사 발표에서 박성재는 새 부사장으로 호명됐습니다. 회장 박진석이 임원들 앞에서 이번 인사에서 새 부사장을 발표하겠다 라고 말한 뒤 아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회의실에는 축하 박수가 쏟아졌지만 몇몇 임원 얼굴에는 분명 씁쓸한 빛이 스쳤어요. 결국 이세 경영이구만. 숨기지도 않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지 성재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다들 내가 쉽게 올라간 줄 아는데 진짜 한 번이라도 크게 미끄러지면 역시 물려받은 놈 소리 들을 거예요. 이수빈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금수저인 건 사실인데요. 그러고는 살짝 웃으면서 말을 보탰어요. 대신 진짜 일 잘하면 나중에는 할 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은 잘하더라. 이 말 들으면 성공이죠. 수빈은 겉으로는 가볍게 넘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산에 밝고 손해보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라 늘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막상 박성재와 가까워지면서 돈 많은 남자라는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자꾸 생기고 있었거든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둘은 텐트를 치고 불도 피우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세상 근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산간지역 호우주의보 발령 이라는 뉴스 알림이 떴고 신호도 불안하게 들락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텐트는 점점 더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비가 거세지자 둘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나도 나대로 인정받고 싶고 불안하면 숨기고 싶고 나라고 뭐 맨날 계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박성재는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잘난 집 아들인 줄만 아는데 실수 한 번이라도 크게 하면 역시 물려받은 놈이라고 할 거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번 부사장도 솔직히 기쁘다기보다 무거워요. 텐트 밖에서는 바람과 비가 점점 더 거세졌고 안에서는 둘의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고립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하는 긴 대화의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비가 텐트 천을 때리며 쾅쾅 소리를 내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이요. 이수빈이 장난 아닌 톤으로 말했습니다. 진짜로 한번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때요? 회장 아들 박성재 말고 그냥 박성재로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성재 가슴에는 묵직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그 시각 도시는 또 다른 선택과 갈등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고성이를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고성이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겹쳐 보이는 표정이 얹혀 있었어요. 지은호, 많이 고민했겠네.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꼭 모은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떼었습니다. 간 이식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고성이는 잠시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조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지. 엄마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이 말만 들으면 그냥 이해심 많은 어른 같았어요. 지은호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지은호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카페를 나가자 문 닫히는 소리가 겨우 멀어졌을 때쯤 고성이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싹 지워졌습니다. 은호가 떠난 자리 식어버린 커피잔을 멍하니 보다가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애 하나한테 이렇게 휘둘리네. 하필이면 저 애가 적합이라더니
방금 전까지 엄마를 자처하던 사람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관심이 진짜 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에만 있었던 건 아닌지 그 말 한 줄이 고성이라는 사람의 본색을 딱 드러내고 있었죠. 물론 이 진짜 표정과 진짜 목소리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명함 뭉치를 꺼냈습니다. AP 쪽 사람들, 예전 병원 관계자, 금융권 인맥까지 여러 명의 번호가 그의 손을 거쳐 지나갔어요. 예전에요, 고성이 쪽 일이랑 병원 관련해서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여러 통의 전화를 돌리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병원비로 거액이 오갔다가 갑자기 기록이 사라졌다는 얘기. 어느 집 아이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익숙한 누군가가 있다는 암시까지요. 아직 퍼즐이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지역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감각만큼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때도 누군가의 몸을 이용해서 살았군요. 그 사람. 지역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호가 표적이 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사업가로서의 계산보다 한 남자로서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짙게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산속의 텐트는 거센 빛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어들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했어요. 수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나이였으니까요. 아니요.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서 내려가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누군가 옆에 서보겠다는 작은 약속이기도 했어요. 도시에서는 영라가 약혼식 초대장과 웹툰 계약서 사이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엄마와 동생이 자는 방문을 바라보며 한밤중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고성이는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모든 선택의 여파가 한꺼번에 밀려올 다음 날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